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목덜미를 파고들자 준호의 목울대가 미세하게 떨리며 멈춰섰지만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붉은 촛농이 눈물처럼 흘러내리는 촛대 옆에서 신부의 화려한 원삼을 아직 벗지도 못한 서연은 하얗게 질린 손으로 은장도를 꽉 쥐고 있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살기와 두려움이 뒤섞여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수줍게 합판주를 나누던 새색 씨의 손에 들린 것은 정절을 지키기 위한 은장도가 아니라 지아비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한 서슬퍼런 흉기였으니 밖에서 들려오는 잔치 끝물의 왁자지껄한 소음과는 대조적으로 신방하는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정막과 살기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올 듯한 기세로 칼끝에 힘을 주었고 얇은 피부가 베어지며 붉은 선혈이 한 방울 맺혀 준호의 흰 동정 위로 떨어져 번져나갔다. 소리 내지 마십시오. 대감의 아들이라 하여 내 칼이 무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으나 그 속에 담긴 원한의 깊이는 천길 낭떠러지보다 깊어 보였다. 준호는 목에 닿은 칼날의 서늘함보다 자신의 눈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여인의 처연한 눈빛이 더 가슴을 아리게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당장이라도 비명을 지르거나 몸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태연자약하게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서연을 응시했다. 창호지문 너머로 달빛이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멀리서 들리는 소쩍새 소리가 이 비극적인 초야의 정적을 가끔씩 찢어놓을 뿐이었다. 준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무릎 위에 올려두었던 손을 펴보이며 자신이 저항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는데 그 행동은 서연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보통의 사내라면, 아니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 최대감의 아들이라면 응당 보여야 할 오만함이나 비굴함이 그의 얼굴에는 티끌만큼도 묻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깊은 연모처럼 고요하고 슬퍼서 서연은 순간 자신이 쥐고 있는 칼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왜 피하지 않는 것이오? 내가 누군지 알고나 있는 게요. 서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갈라지며 칼끝이 덩달아 춤을 추듯 흔들렸다. 그녀의 뇌리에는 3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참수당하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과 관비로 끌려가던 어머니의 절규, 그리고 멸문지와의 참변 속에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해 이름도 버리고 신분도 숨긴 채 기녀의 수양딸로 숨죽여 살아야 했던 치욕스러운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오늘 밤 이 원수의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오기 위해 그녀가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며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던가. 화려한 홀레복 속에 감춰진 것은 신부의 설렘이 아니라 가문을 멸망시킨 자들에 대한 뼈에 사무친 증오뿐이었다. 서연은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며 칼을 쥔 손에 힘을 주었지만 준호의 시선은 그녀의 칼이 아닌 눈물 그렁한 눈동자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심지의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증폭시키고 있었다. 준호는 목을 겨누고 있는 칼날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도 아니요 호위무사를 부르는 고함도 아니었다. 그 손을 거두시오 부인. 손이 너무 차갑습니다. 준호의 엉뚱하고도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서연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크게 흔들렸다.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암살자에게 손이 차갑다며 걱정하는 이 사내는 도대체 미친 것인가? 아니면 속을 알 수 없는 능구렁이인가? 서연은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으나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지난 3년 동안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따스함이 담긴 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린 서연은 이를 악물며 칼끝을 더욱 깊숙이 들이밀었다. 수작 부리지 마시오. 내 아버지를 죽이고 우리 가문을 짓밟은 최대감의 아들, 내 놈의 혓바닥에 놀아날 내가 아니다. 오늘 너를 죽이고
나 또한 자결하여 지하에 계신 부모님을 뵐 것이다. 서연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심방을 울렸으나 준호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슬픈 미소를 머금었다. 그는 자신이 최대감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핏줄이 짊어져야 할 업보가 얼마나 무거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듯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는데 그것은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정인을 다시 만난 듯한 애틋함이 묻어나는 시선이었다. 촛불이 바람에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기괴하게 춤을 추었고 방 안에는 긴장감과 더불어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의 눈빛을 견딜 수 없어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마치 무엇에 홀린 듯 그 자리에 못 박혀 움직일 수 없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서연이 평생토록 잊지 못할, 그리고 이 밤의 모든 판도를 뒤집어 엎을 한마디를 내뱉었다. 연아, 많이 야위었구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그가 내뱉은 연아라는 이름 두 글자는 서연의 심장에 벼락이 떨어진 듯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연아는 그녀의 아명, 오직 가족들만이 불러주던 소중한 이름이었으며 가문이 몰락한 이후로는 세상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아니 알아서는 안 되는 금기된 이름이었다. 서연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은장도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고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정적을 깨뜨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치다 주저앉고 말았고 눈에서는 참아왔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다 당신이 어떻게 내 이름을. 서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고 준호는 그런 그녀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준호는 바닥에 떨어진 은장도를 주워들지 않고 대신 떨고 있는 서연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그를 밀어내려 했으나 준호의 품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그가 내뿜는 향기가 어딘가 모르게 익숙하고 그리운 느낌을 주어 저항할 힘을 잃고 말았다. 네가 기방에 숨어들었을 때부터, 아니 아버님이 너의 가문을 모함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준호의 고백은 서연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다. 원수의 아들이 자신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켜보고 있었다니. 혼란과 슬픈 분노가 뒤엉킨 서연의 마음속 폭풍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준호는 품 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는데 그 안에는 놀랍게도 서연의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쓰시던 옷관자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압수당해 불태워진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의 유품이었다. 이것을 어찌 당신이.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옷관자를 어루만지며 흐느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아버지의 따뜻했던 손길을 떠올리게 했다. 준호는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아버님이 옥사에 갇히셨을 때 내가 몰래 빼돌린 것이다. 언젠가 네가 살아 돌아오면 돌려주려 했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준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병약하고 무능하여 책만 읽는 서생이라 소문난 최대감의 장남. 세상 물정 모르는 한량이라 비웃음 사던 그가 아니었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사내는 누구보다 깊은 눈을 가졌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다. 준호의 눈빛은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증오와 서연을 향한 연민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서연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죽이려 했던 이 남자가 어쩌면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준호는 서연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고는 촛불 심지를 가위로 잘라 불빛을 더욱 밝게 키웠다. 방안이 환해지자 두 사람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헝클어진 머리, 번진 연지곤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한 신부와 목에 핏자국이 선명한 채로 근심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는 신랑. 참으로 기구하고도 기이한 첫날 밤의 풍경이었다. 이 혼사는 내가 주도한 것이다, 연아. 아버님은 너의 정체를 모르신다. 그저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으로 알고 계시지.
준호는 밖을 향해 귀를 기울이며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호랑이를 잡을 수 없는 법. 나는 너를 내 곁에 둠으로써 너를 살리고 나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악을 낱낱이 밝혀낼 증자를 모을 생각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히는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서연은 믿기지 않는 현실에 멍하니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고발하고 가문을 멸망시킨 친부 최대감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것인가? 천륜을 저버리면서까지 서연의 의문 가득한 눈빛을 읽은 듯 준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부모의 죄를 덮는 것이 효라 배웠으나 그 죄가 하늘을 찌르고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느냐. 나는 더 이상 괴물이 되어가는 아버님을 지켜볼 수 없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홀로 이 싸움을 준비해온 고독한 투사였던 것이다. 서연은 그제야 준호가 병약한 척, 무능한 척 연기하며 살아온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최대감의 의심을 피하고 힘을 기르기 위한 위장이었음을. 밤은 깊어가고 두 사람 사이의 벽은 허물어졌으나 앞으로 닥쳐올 시련은 태산과도 같았다. 준호는 바닥에 떨어진 은장도를 집어들어 서연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이 칼은 나를 겨누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지키는 데 쓰거라. 그리고 언젠가 모든 일이 끝나고 네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때 내 심장을 찔러도 좋다. 그때는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은장도를 받아들고 품속 깊이 갈무리했다. 차가웠던 칼날이 준호의 온기로 인해 미지근하게 데워져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고 결연한 표정으로 준호를 응시했다. 복수를 위해 들어온 이 집에서 복수의 대상인 줄 알았던 사내와 손을 잡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것이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하늘이 준 기회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서연은 준호의 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대감마님께서 드십니다. 하인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육중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준호와 서연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최대감이 신방을 찾은 것이다. 의심 많고 잔혹한 그가 첫날 밤을 치르고 있는 아들의 방에 들이닥친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서연의 정체를 눈치챈 것일까? 아니면 준호의 계획을 간파한 것일까? 긴장감이 다시금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준호는 재빨리 자신의 목에 난 상처를 옷깃으로 가리고 서연의 흐트러진 매무새를 정리해주며 속삭였다. 지금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부부여야 한다. 내 눈을 보고 나만 믿거라.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문이 벌컥 열리고 차가운 밤바람과 함께 서슬퍼런 최대감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꺼질 듯 말 듯 춤을 추었고 두 사람의 위험한 동침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육중한 문이 열리며 들이닥친 것은 밤바람이 아니라 마치 지옥의 입구가 열린 듯한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위압감이었다. 최대감의 거구는 문지방을 넘어서는 순간 방 안의 공기를 일순간에 집어삼켰고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독수리가 먹잇감을 찾듯 방 안 구석구석을 훑어내렸다. 준호는 짐짓 놀란 척 어깨를 움츠리며 마른 기침을 토해냈고 서연은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고개를 조아렸다. 촛불이 요동치며 최대감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려 마치 거대한 악귀가 두 사람을 덮치는 형상을 만들어냈다. 최대감의 시선이 준호의 목덜미에 묻은 붉은 핏자국에 꽂히는 순간 서연의 심장은 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저 핏자국이 칼에 의한 것임을 들킨다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두 사람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었다. 신방에 웬 혈흔이냐? 최대감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으나 그 안에 담긴 의심의 날은 시퍼렇게 서 있었다. 서연이 입을 떼기도 전에
준호가 먼저 허둥지둥 손사래를 치며 비굴하게 웃어 보였다. 아, 아버님, 소자가 워낙 몸이 허약하여 부인을 맞이한다는 긴장감에 그만 코피를 쏟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준호는 소매로 목의 상처를 가리며 어수룩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평소 병약하고 유약한 아들을 경멸하던 최대감은 그 모습에 혀를 차며 한심하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사내 자식이 어찌 그리 칠칠 맞지 못하더냐. 첫날 밤부터 코피라니 조상의 낯을 들 수가 없구나. 최대감의 경멸 어린 질책에도 준호는 그저 해실해실 웃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서연은 준호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혀를 내둘렀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필사적인 생존 본능을 느끼고 가슴이 저릿해왔다. 최대감은 방안을 한 번 더 훑어보다가 서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세아가 내 아들이 비록 몸은 약하나 머리는 나쁘지 않다. 잘 보필하여 하루빨리 대를 이을 손주를 안겨다오. 내 인내심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그 말은 축복이 아니라 서슬퍼런 경고였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명심하겠사옵니다. 아버님 하고 답하며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최대감은 콧방귀를 뀌며 몸을 돌려 방을 나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멀어지는 발소리를 확인한 후에야 두 사람은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었다. 준호의 얼굴에서 비굴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금 차갑고 예리한 본연의 눈빛이 돌아왔다. 그는 곧바로 문가로 다가가 문틈으로 밖을 살피고는 서연에게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문 밖에는 아버님의 신복들이 밤새 보초를 서며 우리의 대화를 엿들을 것이다. 준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서연을 이불 쪽으로 이끌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요위에 앉았지만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준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는 서연의 손바닥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말은 조심하고 행동은 다정하게. 서연은 그의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체온에 움찔했지만 이내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적진 한복판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들만의 은밀한 소통 방식이었다. 겉으로는 금슬 좋은 부부의 첫날 밤을 연기하되 이불 속 어둠 속에서는 복수를 위한 치밀한 모의가 시작된 것이다. 준호는 품속에서 낡은 서책 하나를 꺼내 펼쳤다. 겉표지는 평범한 시집처럼 보였으나 그 안에는 최대감의 저택 구조와 비밀 금고의 위치, 그리고 사병들의 순찰 시간표가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 이 집안은 거대한 감옥이자 미로와 같다. 아버님은 의심이 많아 매일 밤 잠자리를 바꾸시고 중요한 장부는 안방 깊숙한 곳 이중 벽장에 숨겨두셨지. 준호의 설명은 놀라울 정도로 상세했다. 서연은 등잔불 빛에 비친 지도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토록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면 그는 도대체 얼마나 오랜 세월을 가면 뒤에 숨어 살아왔단 말인가. 서연은 준호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창백한 안색과 마른 몸매는 여전했지만 그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매일 밤 자시 지지가 되면 북쪽 담장 아래 개구멍으로 첩자가 드나든다. 그자가 바로 아버님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중간책이야. 우리는 그자의 동선을 파악해서 장부를 빼돌려야 한다. 준호의 계획은 대담하고도 위험천만했다. 서연은 침을 꼴깍 삼키며 물었다. 하지만 당신 몸이 정말 괜찮은 것이오. 아까 피를 흘리는 척하느라 기침을 할 때 나는 정말 당신이 쓰러지는 줄 알았소. 서연의 걱정 어린 말에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 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아버님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어릴 적부터 소량의 독초를 다려 마셔왔으니까. 준호의 충격적인 고백에 서연은 숨을 멈췄다.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복수를 준비해왔다는 사실은 서연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독초라니.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준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건강하고 총명한 아들은 아버님에게 위협이 된다. 아버님은 자신의 권력을 나누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지. 심지어 친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아남고 힘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자 흉내를 내는 것뿐이었다. 준호는 탁자 위에 놓인 탕약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그것은 몸을 차갑게 하고 안색을 창백하게 만드는 약초 달인물이었다. 서연은 그가 마시는 검은 액체가 마치 그의 피눈물처럼 느껴져 가슴이 메어왔다. 자신이 가문의 복수만을 생각하며 칼을 갈 때 이 사내는 지옥 같은 집안에서 스스로를 파괴하며 고독한 싸움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적개심의 벽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 깊은 연민과 동질감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자 준호는 촛불 하나만을 남겨두고 불을 껐다. 이제 잠을 청하는 척 해야 한다. 놈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 옷은 벗지 말고 겉옷만 살짝 풀어헤치거라. 준호의 지시에 따라 서연은 조심스럽게 원삼을 벗고 하얀 속적삼 차림으로 이불 속에 누웠다. 준호 또한 겉옷을 벗고 서연의 옆에 누웠다. 한 이불을 덮고 누운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어깨가 살짝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 준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서연의 귓가에 들려왔다. 원수의 아들과 한 이불을 덮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거나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존재가 든든하게 느껴지는 자신이 당혹스러울 따름이었다. 서연은 등 뒤에 누운 준호에게 조그맣게 속삭였다.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당신을 오해해서. 준호는 대답 대신 서연의 손을 이불 속에서 살며시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맞잡은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마음은 그 어떤 난로보다 뜨거웠다. 살아남아줘서 고맙다, 연아. 너는 나의 죄책감이자 내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었다. 준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불안한 밤을 견뎌내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문구멍을 뚫고 안을 엿보려는 기척이었다. 준호는 순식간에 몸을 일으켜 서연의 위로 올라탔다. 서연이 놀라서 비명을 지르려 하자 준호가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으며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연기해. 준호는 거칠게 이불을 걷어차며 일부러 큰 소리로 숨을 몰아쉬었다. 부인 일이 아름다우니 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소. 그의 목소리는 짐짓 흥분에 찬 듯 떨리고 있었다. 서연 또한 상황을 파악하고 준호의 옷깃을 잡으며 헐떡이는 소리를 내었다. 서방님 너무 급하십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엉키며 격렬하게 움직이자 문 밖의 기척은 만족한 듯 슬그머니 사라졌다. 인기척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준호는 그제야 서연의 위에서 내려와 옆으로 쓰러지듯 누웠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준호의 땀을 소매로 닦아주었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치러진 연극이었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의 심장은 묘하게도 같은 박동으로 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최대감의 저택은 분주하게 돌아갔다. 하인들은 새 며느리를 곁눈질하며 수군거렸고 최대감의 첩실들과 배다른 형제들은 호시탐탐 서연을 괴롭힐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아침 문안 인사를 위해 대청마루에 나선 서연은 쏟아지는 시선들을 의식하며 고개를 숙였다. 어마, 새색시 얼굴이 반쪽이 되었네. 어젯밤 우리 도련님이 꽤나 힘들게 하셨나 봐. 형수뻘 되는 여인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주변 하인들이 킥킥대며 웃었다. 서연은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으나 그때 준호가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나타나 서연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형수님, 제 안사람이 아직 집안 법도에 서투르니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그리고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평소의 어눌한 말투로 덧붙였다. 어젯밤 너무 무리하여
제가 현기증이 나니 부인의 부축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준호는 짐짓 엄살을 피우며 서연의 어깨에 기대었다. 겉보기에는 팔불출 남편의 모습이었지만 서연은 그가 자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막아주고 있음을 알았다. 최대감은 마루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곰방대를 두드렸다. 시끄럽다. 아침부터 무슨 추태들이냐. 새아가 너는 오늘부터 곳간 열쇠 관리와 안살림을 배우도록 해라. 만약 쌀 한 톨이라도 빈다면 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최대감의 불호령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곳간 열쇠 관리는 표면적으로는 권한을 주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횡령의 누명을 씌우기 가장 좋은 자리였다. 준호는 서연의 손을 꽉 쥐며 안심시키듯 살짝 눌렀다. 이것은 또 다른 시험대였다. 그날 오후 준호와 서연은 별채의 작은 서재에 마주 앉았다. 밖에는 감시하는 하인이 서성이고 있었다. 준호는 붓을 들어 난을 치는 신호를 하며 낮은 목소리로 서연에게 말을 걸었다. 아버님이 곳간 열쇠를 맡긴 것은 함정이다. 장부 조작을 통해 너를 도둑으로 몰아내치려 할 것이다. 서연은 먹을 갈며 준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준호는 붓끝에 먹물을 듬뿍 묻혀 화선지 위에 힘차게 선을 그었다. 오히려 기회다. 곳간은 아버님의 비자금이 세탁되는 통로지. 네가 그 흐름을 파악해준다면 우리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을 수 있다. 준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서연은 먹을 까는 손에 힘을 주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준호와 함께 이 거대한 악의 소굴을 무너뜨릴 동지이자 그의 유일한 아군이었다. 저녁이 되고 어둠이 깔리자 저택의 분위기는 다시 음산해졌다. 준호는 낮에 보여준 모습과는 달리 밤이 되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자리에 누웠다. 독초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준호를 보며 서연은 물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내며 밤을 지새웠다. 준호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연아, 내가 만약 실패하더라도 너만은 살아야 한다. 그의 헛소리 같은 진심의 서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준호의 귓가에 단호하게 속삭였다. 아니오, 우리는 함께 살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들의 죗값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서연은 준호의 머리맡에 놓인 은장도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 칼끝은 준호가 아닌 저 바깥 세상의 악귀들을 향해 있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지고 짙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위험한 동침은 더욱 깊어만 갔다. 달빛조차 숨죽인 그는 밤 최대감 저택의 곳간은 쥐 죽은 듯 고요했으나 그 정막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과도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들고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인 곳간 깊숙한 곳을 뒤지고 있었는데 곰팡내와 묵은 곡식 냄새가 섞인 쾌쾌한 공기가 코끝을 찔러와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준호가 일러준 대로라면 이중 장부가 숨겨진 곳은 곡식 항아리 밑바닥. 그 중에서도 천텐 자가 새겨진 세 번째 항아리여야 했다. 서연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인기척을 살핀 뒤 젖먹던 힘을 다해 무거운 항아리를 옆으로 밀어내려 안간 힘을 썼으나 장정 서너시 달라붙어야 겨우 움직일 법한 거대한 독은 요지부동이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며 속적삼을 적셨고 초조함에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갔다. 시간이 없다. 곧 순찰을 도는 집사놈이 들이닥칠 것이다. 서연은 손톱이 깨지는 고통을 감내하며 항아리 밑바닥 틈새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더듬거렸고 그 순간 차갑고 딱딱한 나무 상자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희열과 공포가 동시에 뇌리를 스치며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그때였다. 누구냐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게냐. 날카로운 고함 소리와 함께 곳간 문이 벌컥 열리며
횃불을 든 집사 칠성이 들이닥쳤다. 칠성은 최대감의 가장 충직한 사냥개로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자였다. 횃불의 불빛이 곳간 안을 대낮처럼 밝혔고 서연은 항아리 뒤에 웅크린 채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다. 들켰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다. 칠성의 눈이 매섭게 빛나며 서연이 숨어있는 구석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다. 세아씨 아니십니까? 이 야심한 시각에 하인들도 드나들지 않는 곳간 구석에서 도대체 무슨 꿍꿍이십니까? 칠성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의심과 더불어 꼬투리를 잡았다는 비열한 희열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등 뒤로 나무 상자를 감추며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으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칠성은 서연의 등 뒤를 낚아채려 거칠게 손을 뻗었다. 뒤에 숨긴 것이 무엇입니까? 썩 내놓으시지요. 절체절명의 순간곶감 밖에서 요란한 기침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쿨럭쿨럭아, 목이 말라 죽겠구나. 물 좀 타오. 창백한 안색으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준호였다. 그는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휘저으며 칠성과 서연 사이로 쓰러지듯 끼어들었다. 도련님 아니, 이 밤중에 여긴 어쩐 일로? 칠성이 당황하여 횃불을 내리자 준호는 칠성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며 애원하듯 소리쳤다. 내 약을 다오. 아버님이 숨겨두신 그 귀한 약재가 이곳간에 있다고 들었다. 그걸 먹어야 내가 산다. 쿨럭 준호는 발작적으로 기침을 하며 입가에 붉은 피를 토해냈고 그 피가 칠성의 옷자락에 튀자 칠성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다. 아이고, 도련님 정신 차리십시오. 약재라니요. 여긴 쌀창고일 뿐입니다. 준호의 난동은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으나 그가 토해낸 피는 진짜였다. 독초의 기운이 오장육부를 뒤틀어 놓는 고통 속에서도 준호는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던진 것이다. 준호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도 칠성의 시선을 자신에게 묶어두기 위해 바닥을 구르며 때를 썼다. 거짓말 마라. 내 놈이 훔쳐 먹으려고 숨겨둔 것 아니냐. 내 아버님께 고하여 내 놈의 목을 칠 것이다. 준호의 악다구니의 칠성은 혼비백산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최대감이 끔찍이 아끼는 표면적으로 남아 장자가 자신의 눈앞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칠성에게 돌아올 터였다. 아니, 세아씨는 멍하니 보고만 계실 겁니까? 어서 도련님을 부축하여 방으로 모시지요. 칠성이 다급하게 소리치자 서연은 그 틈을 타 재빨리 나무 상자를 치마폭 깊숙이 숨기고 준호에게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서방님 정신 차리세요. 서연의 외침은 연기가 아닌 진심 어린 비명이었다. 준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그의 옷깃을 적신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준호를 자리에 눕혔다. 준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으나 서연이 무사히 장부를 가져왔는지 확인하려는 듯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연아, 그것은 찾았느냐? 준호의 갈라진 목소리에 서연은 눈물을 쏟으며 치마폭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 보였다. 네, 찾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하지만 당신 몸이 피를 이렇게 많이 토하시고 서연은 수건을 적셔 준호의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아내며 오열했다. 준호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서연의 손을 잡았다. 괜찮다. 네가 무사하면 그걸로 되었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이 남자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가문의 복수를 위한 동맹관계를 넘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서연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서연의 가슴 속에서 준호를 향한 애틋한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피어올랐다. 준호가 진정되기를 기다려 두 사람은 촛불 아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장부를 펼쳤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쌀 거래 내역을 적은 치부책 같았으나
준호는 붓을 들어 쌀가마니의 수량과 날짜들을 특정한 규칙에 따라 조합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 장부가 아니다. 아버님은 역모를 꾸미고 계신다. 준호의 충격적인 말에 서연은 숨을 멈췄다. 준호가 해석해낸 내용은 실로 경악스러웠다. 최대감은 흉년을 틈타 백성들을 수탈한 제물로 사병을 양성하고 있었으며 북방의 오랑캐들과 내통하여 무기를 사들이고 있었다. 장부에는 뇌물을 받은 조정 대신들의 명단과 거사 날짜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부정부패의 증거가 아니라 나라를 뒤집으려는 반역의 설계도였다. 서연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이유도 바로 이 비밀을 눈치챘기 때문이었음이 명백해졌다. 이럴 수가. 역모라니. 서연은 부들부들 떨며 입을 막았다. 준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아버님은 다가오는 환갑 잔치를 거사의 날로 잡으셨다. 전국의 고위 관리들이 모이는 그날 왕의 특사마저 죽이고 궁으로 진격할 계획이시다. 준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다. 자신의 아버지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이자 역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아들의 심정은 갈갈이 찢겨 나가는 듯했다. 그러나 준호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단단히 잡고 결연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가 막아야 한다. 단순히 복수를 넘어 이 나라의 수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막아야 해. 연아, 두렵지 않으냐? 서연은 눈물을 닦고 준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것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했다. 다음 날부터 준호와 서연의 움직임은 더욱 은밀하고 치밀해졌다. 준호는 칠성에게 뇌물을 주며 자신의 약재 소동을 비밀로 해달라고 입막음을 했고, 서연은 안살림을 핑계로 연애 준비를 도맡으며 최대감의 감시망을 피해 외부와 연락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러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최대감이 준호의 방을 예고 없이 방문한 것이다. 최대감은 방 안의 감도는 약 냄새를 맡으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준호를 쏘아보았다. 내놈의 기침 소리가 담장을 넘는다더구나. 몸조리를 어찌 하기에 그 모양이냐. 최대감은 준호가 읽고 있던 책을 빼앗아 휙휙 넘겨보았다. 다행히 장부는 서연의 반된골이 함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준호는 짐짓 겁먹은 표정으로 웅크리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날이 차서 그런가 봅니다. 최대감은 혀를 차며 책을 던져버리고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이번 환갑잔치에는 네 처가 쪽 사람들도 초대하고 싶었으나 멸문지화 당한 집안이니 올 사람이 없겠구나.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최대감의 잔인한 조롱에 서연의 주먹이 옷자락 속에서 하얗게 질렸으나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참아냈다. 최대감이 나가자마자 준호는 서연을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조금만 참거라. 놈의 오만함이 곧 놈의 무덤이 될 것이다. 준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심장 소리는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견뎌냈다. 준호는 밤마다 서연에게 궁궐의 구조와 왕의 동선, 그리고 연회장에서 벌어질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가르쳤다. 서연은 스펀지처럼 준호의 지략을 흡수했고 어느새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닌 능동적인 전략가로 변모해 있었다. 그녀는 장부를 필사하여 사본을 만들고 그것을 기방 시절 알고 지내던 믿을 수 있는 벗을 통해 왕의 최측근에게 전달할 계획을 세웠다. 마침내 거사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저택은 연애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틈을 타서 연은 장부 사본을 싼 보따리를 들고 뒷문으로 향했다. 그러나 문을 나서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세아씨, 어디를 가십니까? 칠성이었다.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서연을 노려보고 있었다. 곳간에서의 일도 그렇고
요즘 세아 씨의 행보가 영 수상쩍습니다. 그 보따리에는 무엇이 들었습니까? 칠성이 다가오자 서연은 뒷걸음질 쳤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때 어디선가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칠성의 머리통을 정확히 가격했다. 악칠성이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린 사이 준호가 담장 위에서 뛰어내려 칠성의 명치를 걷어찼다. 병약한 줄로만 알았던 도련님의 일격의 칠성은 억소리도 못 내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준호는 놀란 서연의 손을 낚아채며 외쳤다. 뛰어,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 두 사람은 어둠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잡아라, 도둑이다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횃불들이 춤을 추듯 쫓아오기 시작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준호는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하면서도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숲속으로 도망친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준호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고 입가에는 다시금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서방님, 서연이 울먹이며 그를 부르자 준호는 피 묻은 손으로 서연의 뺨을 어루만지며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연아, 이 장부를 가지고 관하로 가라. 나는 여기서 놈들을 막겠다. 준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안 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당신을 두고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준호는 슬프도록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내 걱정은 마라. 나는 최대감의 아들이다. 저들도 나를 쉽게 죽이지는 못할 것이다. 네가 살아야 우리 가문의 억울함도 이 나라의 위기도 구할 수 있다. 어서 가라. 준호는 서연을 억지로 밀어내고 추격대가 오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서연은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리며 눈물을 머금고 어둠 속으로 달렸다. 등 뒤에서 준호가 고함을 지르며 추격대와 맞서는 소리가 들려왔다. 칼 부딪히는 소리, 비명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달리고 또 달렸다. 준호가 목숨을 걸고 만들어준 이 기회를 헛되이 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장부 보따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것은 준호의 생명이자 사랑의 무게였다. 이제 그녀의 손에 모든 운명이 달려 있었다. 숲을 빠져나온 서연의 눈앞에 멀리 도성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불빛은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인가 아니면 파멸의 불길이 될 것인가.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화려한 오색 등불이 최대감의 저택 마당을 대낮처럼 밝히고 풍악 소리가 담장을 넘어 도성 밤하늘을 진동시키고 있었다. 오늘은 최대감의 환갑연이자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거대한 야망이 실현되는 날이었기에 전국 각지에서 내로라 하는 고관대작들과 지방의 토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마당을 가득 메웠다. 비단으로 감싼 탁자 위에는 산의 진미가 넘쳐났고 붉은 술이 계곡물처럼 흐르니 연회장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주지웅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상석에 앉은 최대감은 붉은 용포를 연상시키는 자색 비단옷을 입고 거만하게 턱을 치켜든 채 자신을 향해 굽신거리는 아북꾼들의 인사를 받고 있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으니 마치 자신이 이미 이 나라의 왕이라도 된 양착각에 빠져 있는 듯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잔치판의 이면에는 시퍼런 칼날을 품은 사병들이 곳곳에 매복해 있었고 술잔을 기울이는 관리들의 품속에는 최대감이 하사한 밀서가 숨겨져 있었으니 이 밤은 축제의 장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반역의 서막이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나듯 열리며 연회장에 들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풍악 소리가 뚝 끊기고 춤을 추던 기녀들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자 모든 시선이 대문 쪽으로 쏠렸다. 자욱한 먼지 속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오는 한 사내가 있었으니 그는 피와 흙으로 뒤범벅이 된 낡은 도포를 입고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다.
누구냐? 감히 대감마님의 잔칫날에 행패를 부리는 놈이 하인 하나가 소리치며 달려들었으나 사내의 서늘한 눈빛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치고 말았다. 그는 다름 아닌 준호였다. 지난밤 숲속에서의 사투로 인해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동자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 기세는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수라와도 같았다. 준호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연회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상석에 앉은 아버지를 똑바로 응시했다. 아버님, 소자가 왔습니다. 이토록 기쁜 날에 늦어서야 되겠습니까? 최대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손에 든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하는 파여름과 함께 정적이 흘렀다. 네 이놈 숲속에서 죽은 줄 알았더니 끈질기게도 살아 돌아왔구나. 꼴이 그게 무엇이냐.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최대감은 준호가 살아 돌아온 것에 당황하면서도 좌중을 의식하여 호통을 쳤다. 그러나 준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품에서 피 묻은 서찰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리고 서연이 관아에 전하기 위해 가져간 장부의 사본이었다. 아버님, 이 잔치는 환가변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고 왕좌를 도둑질하려는 역적들의 모의가 아닙니까?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더 이상은 갈 곳이 없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연회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고막을 때리는 천둥소리와도 같았다. 좌중이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최대감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했다가 이내 불그락 푸르락 분노로 물들었다. 저 미친놈을 당장 끌어내라. 병으로 머리가 어떻게 되더니 이제는 제 아비를 모함하는구나. 여봐라. 저놈의 목을 쳐라. 최대감의 고함 소리에 매복해 있던 사병들이 칼을 빼들고 준호를 애워쌌다. 시퍼런 칼날들이 준호의 목을 겨누었으나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아버지를 향해 슬픈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버님, 제가 병자 흉내를 내며 살아온 세월 동안 저는 아버님이 언젠가는 뉘우치시길 기다렸습니다. 허나 아버님은 끝내 괴물이 되기를 선택하셨군요. 준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려 피 묻은 뺨을 타고 떨어졌다. 사병들이 준호에게 달려들려는 찰나 담장 밖에서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왕명을 받으라 하는 외침이 들려왔다. 동시에 수십 발의 화살이 날아와 최대감의 사병들을 쓰러뜨렸고 대문과 담장을 넘어 관군들이 물밀듯이 들이닥쳤다. 관군들의 선두에는 비단 관복을 입은 암행어사와 함께 당당한 모습의 서연이 서 있었다. 서연은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단정히 묶고 결연한 표정으로 연회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준호가 목숨 걸고 건네주었던 진짜 장부가 들려 있었다. 최대감, 당신의 죄상은 이 장부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소. 백성의 고열을 빨고 오랑캐와 내통하여 영모를 꾀한 죄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찌 부인하려 하시오. 서연의 일갈의 죄, 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내 내년이 감히 내 며느리가 되어 내 등에 칼을 꽂다니. 최대감은 분노에 차 삿대질을 했으나 서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맞받아쳤다. 나는 당신의 며느리가 아니라 당신이 억울하게 죽인 김진사의 딸이다. 오늘 내 아버지의 원한과 고통받는 백성들의 한을 풀러왔다. 서연의 외침과 함께 연회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최대감의 사병들과 관군들이 뒤엉켜 처절한 백병전이 시작되었다. 비명소리와 칼 부딪히는 소리, 식탁이 엎어지고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뒤섞여 지옥도를 방불케 했다. 최대감은 궁지에 몰리자 이성을 잃고 광기를 드러냈다. 죽여라, 모조리 죽여라.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그는 자신의 호위무사들에게 서연을 죽이라 명령했고 살기에 찬 무사들이 서연을 향해 돌진했다. 서연은 은장도를 꺼내 들고 방어하려 했으나 전문적인 무사들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날카로운 칼날이 서연의 심장을 노리고 날아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검은 그림자가 비호처럼 날아와 서연의 앞을 가로막았다. 크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칼날이 살을 파고들었고 붉은 피가 허공에 흩뿌려졌다. 서연을 대신해 칼을 맞은 것은 준호였다.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서연을 등 뒤로 감추고 뺏어든 검으로 호위무사를 베어 넘겼다. 서방님. 서연의 비명 섞인 외침에 준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어깨에서는 피가 솟구치고 있었으나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따뜻하고 안온했다. 물러서 있어라 연아.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준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전면을 향해 검을 겨누었다. 평생 분만 잡았던 손이었고 독초로 인해 망가진 몸이었으나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가 그를 불사신처럼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준호는 춤을 추듯 현란하게 움직이며 사병들의 공격을 받아냈으나 수정 열쇠와 부상으로 인해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최대감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며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며 묘한 배신감과 질투에 사로잡혔다. 그는 직접 장검을 뽑아들고 준호에게 다가갔다. 내 핏줄이 나를 배신하다니 내 손으로 너를 거두어 주마. 최대감의 검이 묵직하게 준호를 내려쳤고 준호는 간신히 검을 들어 막아냈으나 그 충격으로 무릎을 꿇고 말았다. 입에서 한 움큼의 피가 쏟아져 나왔다. 준호야, 너는 어리석다. 권력을 쥐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거늘 고작 계집 하나 때문에 천하를 버리려 하느냐. 최대감의 비웃음에 준호는 피 묻은 입술을 비틀어 웃었다. 아버님이 주려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허상일 뿐입니다. 사람을 잃은 권력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연하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아버님이 꿈꾸는 왕좌보다 더 소중합니다. 준호의 말은 최대감의 가슴을 후벼 팠으나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최대감은 더욱 분노하여 칼을 높이 쳐들었다. 그때 서연이 달려들어 준호를 감싸 안으며 최대감을 노려보았다. 찌르십시오. 차라리 우리 둘을 함께 죽이십시오. 당신은 평생 고독 속에서 저주받은 왕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서연의 도끼 어린 눈빛에 최대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짧은 틈을 타 관군들이 최대감을 포위했고 암행어사가 큰 소리로 외쳤다. 역적. 최대감은 칼을 버리고 항복하라. 이미 내놈의 수하들은 모두 제압되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사병들은 이미 쓰러지거나 무릎을 꿇고 있었고 연회장은 관군들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어 있었다. 최대감은 허탈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광소광셔를 터뜨렸다. 하하하,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내 꿈이 일장춘몽이더냐. 그는 칼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고 관군들이 달려들어 그를 포박했다. 싸움이 끝나자 긴장이 풀린 준호는 서연의 품으로 쓰러지듯 쓰러졌다. 서방님, 정신 차리세요. 서방님. 서연은 피범벅이 된 준호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준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가채프게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다. 독초의 도끼와 과다출혈 그리고 극심한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그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다. 준호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서연의 얼굴을 찾으려 애썼다. 피 묻은 손을 들어 서연의 뺨을 어루만지며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울지 마라. 연아, 다 끝났다. 이제 너는 자유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귓가에 맴도는 바람소리처럼 흩어졌다. 아니요, 아니요. 당신 없이는 자유도 필요 없습니다. 제발 눈을 뜨세요. 우리가 함께 살기로 약속했잖아요. 서연의 절규가 밤하늘에 메아리 쳤다. 주변에 있던 관군들과 암행어사조차 숙연해져 고개를 숙였다. 최대감은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면서도 쓰러진 아들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처음으로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후회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패배자의 비참함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의 등은 늙고 초라해 보였다. 서연은 자신의 치맛자락을 찢어 준호의 상처를 지혈하려 했으나 피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와
그녀의 손을 붉게 물들였다. 의원을 불러주시오. 제발 누구든 도와주시오. 서연의 애절한 외침에 의관이 급히 달려와 준호의 맥을 짚었다. 의관의 표정이 어두워지자 서연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다. 도끼가 이미 오장에 퍼진 데다 자창치성이 깊어 출혈이 심합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 듯합니다. 의관의 절망적인 진단에 서연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준호를 꽉 끌어안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 사람은 죽지 않아요. 나를 살리려고, 나를 지키려고 그토록 모진 세월을 견뎌온 사람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갈 수는 없어요. 서연의 눈물방울이 준호의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다. 준호는 미미하게 눈을 뜨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으나 그 깊은 곳에는 여전히 서연을 향한 사랑이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남아 있었다. 연아, 매화나무, 기억하느냐, 우리 다시 그곳에서. 준호는 말을 맺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손이 서연의 뺨에서 힘없이 미끄러져 내려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방님, 서연의 비명이 연회장을 가득 채우고 하늘에서는 때마침 묻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물은 바닥에 흥건한 피를 씻어내고 불타오르던 횃불들을 하나둘씩 꺼뜨렸다. 어둠이 다시 찾아온 연회장에는 오직 서연의 통곡 소리만이 처연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고 정의는 실현되었으나 그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처절했다. 서연은 차가워지는 준호의 몸을 안고 놓고 싶지 않았다. 이대로 시간이 멈추어 버리기를, 이 악몽 같은 현실에서 깨어나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새벽은 다가오고 있었고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두 사람을 적시고 있었다. 과연 이 비극적인 사랑의 결말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생과 사의 경계에서 서연의 기도는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것인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연회장의 참혹한 풍경 속에서 서연의 애끓는 절규가 하늘에 닿은 것일까? 급박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궁궐에서 파견된 어이 유이들이 당도했다. 암행어사가 미리 왕에게 올린 장계 덕분에 준호가 역모를 밝혀낸 1등 공신임을 인정한 왕이 친히 내린 특단의 조치였다. 서둘러라. 이분은 나라를 구한 의인이시다.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어이는 서연을 밀치고 준호의 맥을 짚더니 신속하게 침을 놓고 품에서 귀한 해독제를 꺼내 입에 흘려 넣었다. 서연은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희미하게나마 준호의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녀는 다리가 풀려 진흙탕 속에 주저앉고 말았다. 준호는 곧바로 거처로 옮겨졌고 그날 밤 내내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투가 벌어졌다. 도끼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뜸을 뜨고 탕약을 들이부으며 서연은 한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밤새워 물수건으로 열을 식혔다. 사흘 밤낮이 지났을 무렵 지옥 같은 고비가 지나고 준호의 호흡이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서연은 패란 눈으로 준호의 핏기 없는 얼굴을 바라보다가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고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서방님,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서연의 간절한 부름에 준호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서서히 서연의 얼굴을 향했고 메마른 입술이 달싹이며 작은 목소리를 토해냈다. 연아, 살아 있었구나. 그 한마디에 서연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네, 살아 있습니다. 당신이 살려주신 목숨, 당신 곁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고 지켰습니다. 준호는 힘없는 손을 들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생환이자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사랑의 승리였다. 준호가 몸을 추스르는 동안 도성에는 피바람이 몰아쳤다. 역모를 주도한 최대감과 그 추종자들은
의금부로 압송되어 국문을 받았고 그 죄상이 낱낱이 밝혀져 참수형에 처해졌다. 최대감은 형장에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야망을 놓지 못하고 광기를 부리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반면 억울하게 멸문지화를 당했던 서연의 가문은 신원생연되어 관직과 재산을 돌려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서연은 하얀 소복을 입고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 술을 올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히 눈을 감으세요. 원수는 사라졌고 가문의 오명은 씻겨졌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이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듯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복수가 아닌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한 남자 준호뿐이었다. 왕은 준호의 공을 치하하여 높은 관직과 재물을 하사하려 했으나 준호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전하 소신은 아버지를 고발한 폐륜을 저지른 죄인입니다. 비록 그것이 대의를 위한 것이었다. 하나 자식된 도리로서 천륜을 어긴 죄책감을 안고 어찌 벼슬길에 나아가겠나이까. 부디 저를 낙향하여 조용히 살게 해주십시오. 왕은 준호의 올곧은 성품과 깊은 고뇌를 이해하고 그의 청을 수락하며 비단과 서책을 내려 위로했다. 준호와 서연은 화려했던 도성 생활과 끔찍했던 기억이 서린 저택을 뒤로하고 아무런 미련 없이 짐을 꾸렸다. 떠나는 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성문을 나섰다. 등 뒤로 저무는 노을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지만 그들의 앞길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깊은 산골,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곳에 자리 잡은 작은 초가집에서는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하늘 천따지 검을 현누루 황. 준호는 뗏마루에 앉아 훈장님이 되어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예전에 병약하고 창백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얼굴과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독초의 후유증으로 가끔 기침을 하기는 했으나 산속의 맑은 공기와 서연의 지극정성 어린 내조 덕분에 건강을 거의 회복한 상태였다. 준호가 아이들의 서툰 발음을 교정해주며 웃음을 터뜨리자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서연이 고개를 내밀고 흐뭇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도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 차올라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자 서연은 소박하지만 정갈한 저녁상을 들고 마루로 나왔다. 갓 지은 밥 냄새와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서방님 시장하시지요. 어서 드세요. 준호는 서연이 차려준 밥상을 받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거친 집안일로 인해 예전의 고운 손은 투박해졌지만 준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손이었다. 부인도 어서 앉으시오. 오늘따라 달이 참 밝구려. 두 사람은 밥상머리에 마주 앉아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얻은 이 평범한 하루가 그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다. 밤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고 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비단 보따리를 꺼내왔다. 그녀가 보따리를 풀자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는 은장도가 모습을 드러냈다. 첫날 밤 서연이 준호의 목을 겨누었던 바로 그 칼이었다. 준호는 찻잔을 내려놓고 은장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때는 이 칼이 우리를 갈라놓는 흉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우리를 이어준 인연의 끈이었구려. 준호의 회상에 서연은 은장도를 어루만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칼에 서린 원한과 증오를 서방님께서 사랑으로 녹여주셨습니다. 만약 그때 서방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생을 후회와 고통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지자 준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 하지 않더냐. 우리는 승리했다 연아.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준호의 말에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그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팻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당 한켠에 심어놓은 매화나무에서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눈처럼 내려앉았다. 준호가 매화나무 아래서 했던 약속, 모든 것이 끝나면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자던 그 약속이 지켜진 것이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어 흉터가 되었지만 그 흉터조차 이제는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하는 훈장이 되어 있었다. 밤바람이 쌀쌀해지자 준호는 서연의 옷깃을 여며주며 속삭였다. 내일은 장터에 나가 자네에게 줄 꽃신을 하나 사야겠소. 이 산골에 묻혀 사느라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 미안하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준호의 손을 볼에 비볐다. 아니요. 저는 비단심보다 서방님과 함께 걷는 이 흙길이 더 좋습니다. 천년 만년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지며 깊어가는 밤의 정적 속에 녹아들었다. 방 안에 호롱불이 꺼지고 고요한 산속에는 두 사람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권력과 탐욕이 빚어낸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피어난 한 송이 꽃 같은 사랑. 서연과 준호의 이야기는 단순히 복수극으로 끝나지 않고 용서와 치유, 그리고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은장도의 날카로운 칼날은 무뎌져 더 이상 누군가를 해치지 않게 되었고, 대신 두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의 맹세로 각인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그들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들이 보여준 숭고한 희생과 사랑의 이야기는 저 밤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매년 봄이면 피어나는 매화 향기처럼 세상에 남아 길이길이 전해질 것이다.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마음에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은 두 사람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찬란했다.